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SBS랩 이용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딥러닝 기초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들은 Artificial Neural Net 그리고 딥러닝 기술들에 대한 전반을 다룰 거고요. 특히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히스토리컬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Artificial Neural Net을 학습하기 위한 딥러닝 기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머신러닝 관련해서 기초 강의를 해드렸을 때 이제 머신러닝의 컨셉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먼저 우리의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이 맞는지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비용 함수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비용 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화를 통해서 머신러닝이 그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가설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머신러닝의 세 가지 기법, 슈퍼바이스드 러닝,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머신러닝 기법인 슈퍼바이스드 러닝 중에서도 컨티뉴어스한 아웃풋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리그레션 모델과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한 아웃풋을 판단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리니어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는 최적화 기법이 어떻게 동작하면서 가설에 맞는 파라미터들을 찾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러닝시킬 때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머신러닝에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엔드-투-엔드 러닝을 가능하게 하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왼쪽과 같이 고양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고양이다라는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그 다음에 룰들을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정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는 이런 방법들이 가장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존의 머신러닝 기법들은 대부분 이 그림으로부터 사람들이 이 그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징들이 무엇일까? 라는 정보들을 추출해내고 그 정보들을 그 머신러닝 기법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특정한 가설의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찾는 방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값 예측이라고 한다면 집값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조합하면 집값과 아주 직관적인 어떤 연결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특징을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특징들을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지난번에 배웠던 뭐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에다가 넣어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찾음으로써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가설을 생성해내는 기법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엔드-투-엔드 러닝이라는 것은 이 과정까지도 다 머신러닝, 그러니까 즉 특징을 뽑는 어떤 데이터로부터 임의의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까지도 다 자동으로 머신러닝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바로 엔드-투-엔드 러닝이고 현재 나와 있는 많은 딥러닝 모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라고 알고 계신 가장 최근 연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그냥 입력이 주어지면 이 로우 데이터로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출력을 얻을 수 있는 특징도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나 판단기도 직접 학습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근간이 되는 뉴럴넷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럴넷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제가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했고 핵심적인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아티피셜 뉴럴넷의 기원인 아티피셜 뉴런, 퍼셉트론이
언제 개발됐었고 이런 것들로부터 아티피셜 뉴럴넷이 어떻게 창안이 됐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는 가설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가설에 들어갈 파라미터들만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머신러닝이 동작을 했었어요. 여전히 사람이 많이 개입을 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그리고 좀 더 일반화된 모델 하나만 가지고선 적용을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리니어 모델로 풀 수 있는 모델은 하이오드 폴리노미얼 펑션 모델로도 학습만 잘 된다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모델들, 그러니까 복잡한 형태의 가설을 만들면 아주 쉬운 문제도 풀 수 있고 또 아주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하이 오더 폴리노미얼 펑션을 우리가 어떤 가설로 세웠을 때 사실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리니어한 모델이라면 이 나머지 세타 2, 세타 3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0으로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세타 0랑 세타 1만 표현이 되면 여러분들의 리니어 모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이 될 테고 그게 아니고 이것들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컴플렉스한 형태를 가지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이 적절하게 이제 학습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연구자들이 어떤 많은 머신러닝 기법들, 그다음에 하이포테시스들을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이 특징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특징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학습해야 되는 이 파라미터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오버피팅 문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그 파라미터를 다룰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셋도 필요하고요. 또 그것들을 한 번에 메모리에 올려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컴퓨팅 파워도 동시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어떤 하이오드 폴리노미얼 같은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n개의 특징, 그러니까 특징이라는 것은 직감 예측 문제에서는 뭐 방해 개수, 집의 연식 이런 것들의 폴리노미얼 n승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특징이 10개다. 특징이 10개가 되면 폴리노미얼 오더가 한 2차만 되더라도 벌써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100개가 넘어버리는 이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 프로블럼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생각했던 게 우리가 이제 결국 어떤 인간과 같이 동작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했고 그 중에 한 분야가 머신러닝인데 사람의 뇌가 동작하는 방식을 좀 모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뇌가 어떤 구조로 판단을 내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거에 맞는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아주 이제 뇌와 유사한 어떤 기계 구조를 만들고 그것들을 학습시키면 사람처럼 아주 똑똑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뇌 구조로부터 착안하는 모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 구조에 대해서 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뇌는 그 뉴런이라는 아주 작은 유닛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뉴런들이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뉴런들은 아주 단순해요. 어떤 몸에 뭐 눈으로부터 시각 정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후각 정보, 촉각 정보가 들어오면 그런 자극들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 뉴런의 시냅스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냅스를 통해서 다 들어온 정보들이 그 자극들이 모두 합쳐진 다음에 이것들이 이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전달될 때 신호의 크기가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온 자극이 일정 자극 이상이 되면 나한테 들어온 자극을 다른 뉴런으로 전달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달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스위치처럼 들어온 입력에 따라서 전달을 할지 안 할지만 판단하는 아주 단순한 뉴런들이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모여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지를 유기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뉴럴넷 모델에서는 이 뇌 뉴런 모델을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아티피셜 뉴런을 만드는데요. 이건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썼던 그 시그모이드 펑션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 외부라는 것들은 아예 바깥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전달된 신호일 수도 있는데 그 신호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이제 시냅스를 통해서 어떤 가중치만큼 확장이 돼가지고 다 더해집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리니어 리그레션의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일정 값을 넘게 되면 다음으로 전달되고 일정 값을 넘지 못하게 되면 없어져요. 근데 이 과정이 꼭 시그모이드가 액티베이션을 거쳐가지고 전에 들어온 입력값들이 크면 1을 리턴하고 그게 아니면 0에 가까운 값을 리턴하는 형태랑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입력값들의 크기가 일정 수준을 넘었을 때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아티피셜 뉴런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유닛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마치 뇌 구조와 마찬가지로 아주 많이 연결하게 되면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모델이 바로 아티피셜 뉴런, 그 다음에 뉴럴넷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뉴럴넷, 아티피셜 뉴런 모델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1957년, 꽤 오래전부터 사실은 이렇게 뇌를 모사해가지고 기계학습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이 당시에는 저희가 튜닝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이 이 다이얼 하나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전기 신호들이 쭉 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이 퍼셉트롤이라는 하나의 기계 장치에서 다 합쳐진 다음에 이게 일정 수준이 넘으면 신호를 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를 전달하지 않는 이런 단순한 어떤 로직 게이트를 이렇게 큰 기계로 초창기에 이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다음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논리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입력 신호가 들어오고 그것들이 어떤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만큼 가중치가 돼서 들어온 다음에 더해지고 시그모이드 펑션을 넘어가서 이제 출력이 나올지 말지를 결정했을 때 이 아티피셜 뉴런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아 게이트라는 그 서로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되면은 출력이 1로 되는 이런 게이트도 이 아티피셜 뉴런을 이용하면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가 다 1일 때만 1을 출력하는 이런 엔드 로직도 이 아티피셜 뉴런을 통하면 학습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같을 때는 0이 되고 다를 때는 1이 되는 이 XOR라는 게이트 형태는 아티피셜 뉴런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문제를 다시 한번 같이 보면서 이 하나의 싱글 퍼셉트론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실제로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는 이거예요. 그래서 X1이라는 특징과 X2라는 특징이 입력으로 들어오는데 둘 다 0일 때는 0이에요. 그리고 둘 다 1일 때도 1이에요. 근데 두 개가 서로 0, 1, 1, 0 이렇게 다를 때는 결과가 1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런 어떤 데이터 패턴을 갖고 있는 입력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학습을 시키면 이건 이제 바이어스라는 텀이라서 그러니까 오더가 없는 제로 오더의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것들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W10 플러스 W11의 X1 플러스 W12의 X2 이런 형태로 단순하게 특징 두 개가 있는 리니어 모델이 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시그모이드 펑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래서 0.5보다 큰 값으로 갈 때는 1쪽으로 수렴하고 작은 값으로 갔을 때는 0으로 수렴하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음수가 되게 되면 0에 가까워지고 양수가 되게 되면 한없이 1에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를 했을 때 실제로 파라미터를 학습시켜 보니까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된 거예요. W10은 마이너스 30, W11은 20, W12는 20. 그래서 그것들을 다 대입해서 이 세 개의 합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구해봤더니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인 시그모이드를 지날 때 그냥 제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0과 1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극대돼서 가니까 0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플러스로 가는 경우에는 1로 해서 원래 우리가 원했던 이 결과랑은 잘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다른 케이스를 볼게요. 이번에는 10이랑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라는 값으로 이 세 파라미터가 학습을 통해서 얻어졌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우리의 원래 정답인 0, 1, 1, 0을 잘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도식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세 개가 나타낼 수 있는 건 이 데이터의 도메인에서 하나의 어떤 직선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모델인데 지금 이 두 개의 패턴을 하나의 직선으로만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 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싱글 퍼셉트론 또는 싱글 아티피셜 뉴런만 갖고는 이런 너니니어 문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969년에 그 마빈 민스키라는 교수님이 싱글 뉴런으로는 이런 논리니어한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이런 논리니어한 문제를 풀려면 아까는 이 뉴런들이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에 여러 개의 입력들이 연결이 되고 그것들에 다 더해진 값이 어떤 액티베이셔널 펑션을 지나서 아웃풋으로 출력되는 이 하나만 있었는데 이것들을 밑으로도 여러 개를 연결하고 또 깊게 층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층도 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못 풀었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론을 69년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보면 자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는 요 세 개에다가 요거 하나만 딱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것들을 이제 두 단으로 연결을 했어요. 두 단을 연결해서 보니까 자 어떻게 학습이 돼가지고 이렇게 학습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1i 여기에서 여기 이 A1에 해당하는 애는 이 학습을 통해서 되고 그 다음에 A2에 되는 애는 얘를 통해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애 A1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애는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학습된다고 했을 때 값을 보면 첫 번째 A1과 A2에 대한 것들은 앞에서랑 똑같아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0, 1, 1, 0을 못 만들어요. 0, 0, 0, 1이나 1, 0, 0, 0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이 뉴런은 입력이 맨 처음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X1과 X2가 아니라 이 A1과 A2를 입력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의 조합을 가지고 이렇게 학습된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다 더한 값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고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값은 0으로 플러스 값은 1로 플라팅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아웃풋을 지금 도출해낼 수가 있도록 학습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 뉴런 모델이 멀티레이어 뉴런 모델이 퍼셉트론 모델이 학습이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맨 처음에 X1과 X2는 리니어한 모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도 리니어한 모델 갖고는 도저히 학습을 시킬 수가 없었는데 이게 이 하나의 그러니까 뉴런을 쌓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결과값들을 여기서 중간에 중간값들을 도출을 했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이 결과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징들로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가 결과와의 연관성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코어 데이터들을 코어 특징들을 다시 추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쉬운 집값 예측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데 집에 가로 길이랑 그 다음에 세로 길이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이 데이터는 물론 집값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곱한 면적이라는 데이터로 이 도메인을 한번 체인지하면 이 면적이라는 특징이 집값이라는 결과값을 예측하는데 훨씬 더 직관적이죠. 이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는 사실은 우리의 결과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티피셜 뉴런들을 여러 층으로 이렇게 쌓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형태로 만들면 이 과정에서 우리의 결과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인풋 데이터 형태들, 그러니까 즉 새로운 특징들을 뉴럴넷 모델이 자동으로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머신러닝들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거기서 특징을 뽑는 과정까지는 직접 핸드메이드 피처들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아티피셜 뉴럴넷 모델은 그 부분조차도 학습을 통해서 주어진 로우 데이터로부터 결과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은 이 데이터를 보세요. 이 두 데이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도메인에서 보면 결국은 001 때 값이 1로 하나로 뭉쳐지면서 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 패턴이 변했죠. 그러니까 입력 최초의 입력 x1이랑 x2로 나타냈을 때는 선형으로는 도저히 구분 지을 수 없는 어떤 이런 논리니어한 형태의 데이터 패턴이었는데 이 한 번 학습을 거친 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결국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예요. 이건 아주 단순한 모델이지만 여러분들이 훨씬 복잡한 데이터 형태를 갖고 있더라도 더 깊이, 더 많은 뉴런들을 사용해서 우리 뇌 구조와 같이 뉴런들을 많이 쌓게 되면 결국은 최고 끝단에서는 아주 이런 심플한 리니어 형태의 패턴으로 학습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티피셜 뉴런 하나하나를 마치 내 뉴런이 연결된 것처럼 이렇게 무수히 많이 연결을 하게 되면 주어진 입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어떤 결과든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한 모델이 기존의 단순하게 폴리노미얼 오더를 하는 형태보다 파라메터스가 이제 수학적으로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관점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신 개념일 텐데 아티피셜 뉴럴넷 또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표현할 때 이 뉴럴넷에서 입력이 되는 이 최초의 입력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풋 레이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답들이 쓰여져 있는 이 최종단 이것들을 이제 아웃풋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노드, 이 아티피셜 뉴런들을 우리는 이제 노드라고 부를 건데요. 이 노드들이 몇 개로 몇 층으로 쌓였는지 상관없이 이 전체를 히든 레이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깊어지는 방향은 이제 층이 쌓인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층이 깊어진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한 층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들은 노드가 많아지는 것들은 레이어가 넓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이어를 넓고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더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들도 자동으로 잘 분석해서 특징을 추출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 저희가 전 시간에 계속 배웠던 그 하이포테시스를 이 히든 레이어 전체가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표현력이 좋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선형 모델부터 엄청나게 복잡한 모델까지도 이론적으로는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혹시 여기서 전 작가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양님. 네, 한 분밖에 안 계시긴 한데 제가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났던 개념인데요. 제가 생각한 거라서 뭐 이론이 어떤 책에 있는 이론은 아니고요. 실제로 컴퓨터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회로 소자도 거의 아티피셜 이런 거 완전히 똑같습니다. 컴퓨터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소자는 이 다음과 같은 아웃풋을 내는 똑같은 값이 들어왔을 땐 0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때 나머지 값 1, 2이 들어왔을 땐 0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값이 나올 때는 다 1이 나오는 이런 난드 게이트라는 게이트를 컴퓨터에서는 사용을 하는데요. 이 난드 게이트를 조합하면은 낫 게이트도 그러니까 반전을 줄 수 있는 낫 게이트도 만들 수 있고 엔드 게이트나 오아 게이트 또 엑스오아 게이트도 난드 게이트만 조합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로직 게이트들을 만든 다음에 이 로직 게이트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회로로 연결을 하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계산기와 같은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도 가능하고 곱셈도 가능하고 나눗셈도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을 엄청나게 많이 연결해서 조직을 하면 결국 이게 뭐가 되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CPU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연결해서 CPU를 만들자라고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이 난드 게이트를 그냥 무작정 엄청 많이 다 한에다 그냥 넣는 거예요. 그리고선 데이터만 넣어주고 내가 원하는 컴퓨터가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난드 게이트 조합이 어디에서는 엔드 게이트처럼 동작하고요. 어디에서는 오아 게이트처럼 동작하고 어디에서는 낫 게이트처럼 동작하면서 마치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계산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된다는 것들도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아마 이 뉴럴넷이 어떻게 동작하시는지 이해하시기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아티피셜 뉴런과 그다음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뭐 어떤 데이터에서는 리니어 모델을 쓰고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세컨드 오더 폴리노미얼을 쓰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이 좀 제너럴한 아티피셜이라는 모델 이거를 확장해서 이거의 레이어스와 그 다음에 노드수만 좀 변경해서 쓰면은 웬만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 이제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적절한 비용 함수를 설계하고 이제 최적화를 하는 단계를 거치면 여기에 필요한 그 파라미터를 다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 이 러닝가 주어진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결국은 요 섬 하나하나가 다 하나 웨이트거든요. 이 수많은 웨이트들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학습을 하려면 결국 코스트 펑션을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해야 됩니다. 근데 코스트 펑션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모델이 만약에 어떤 리그레션 모델이면은 그냥 민 스퀘어 에러를 사용하시면 그게 하나의 좋은 어떤 코스트 펑션이 될 수 있고요.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면 뭐 크로스 엔트로피나 아니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구할 때 이 기울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 모델에 대한 미분을 사용했었죠.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리니어 모델이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고등학교 때 배우신 그 수학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미분을 할 수 있는 단순한 모델이었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쌓여있는 이 모델은 미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학습을 시키려면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히든 레이어, 하이포테시스에 대한 미분값을, 현미분값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구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애널리틱하게 그러니까 직접 손으로 다 풀기에는 너무 복잡해서 직접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매번 모델이 종류가 바뀔 때마다 다 솔루션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뉴메리컬하게 컴퓨터로 계산하자니까 이 미분을 각각 매번 한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컴퓨터 연산량으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마빈 그 민스키라는 교수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제안하셨던 마빈 민스키라는 교수님은 이 책에서 퍼셉트론이라는 책에서 엑소어와 같은 넌리니어한 문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있다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이것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 당시에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한 분야에서 굉장히 대가셨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그 주장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한동안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것들을 계산할 수 있을 만한 컴퓨팅 파워도 없었고 그래서 그 소위 AI의 겨울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겨울이 오는데요. 이 퍼셉트론이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 약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아티피셜 뉴럴 넷에 대한 뉴럴 모델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사장이 돼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이 문제는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피지블한 솔루션은 아니야 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극복한 게 좀 전에 86년도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 AI의 거의 대부라고 하는 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86년도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방법을 개발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포워드, 그 네트워크를 따라서 그 각각의 노드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계산하는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달된 값과 그 다음에 실제 정답 간의 오차를 계산해서 거꾸로 한 스텝 거꾸로 이렇게 계산해 나가는 백프로파게이션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애널리틱한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걸 학습시킬 수 있다는 방법을 발명을 하십니다. 이 폴 웨이버스라는 분은 제가 왜 같이 사진을 넣었냐면 사실은 이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컨셉은 이분이 먼저 74년도에 개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민스키 교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푸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박사과정 중에 말씀하셨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증명도 안 돼서 그냥 82년도에 본인 박사 학위 논문만 내놓고
졸업을 하시고 이제 이쪽 분야를 나가셨는데 나중에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연구가 이제 실제로 증명이 되고 나서 이후에 이제 뭐 인정을 받게 돼가지고 실제로 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컨셉은 이 폴 웨이버러스라는 분이 발견하기는 먼저 발견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학계에 알려지게 된 것들은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제안함으로써 이제 알려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orward propagation이랑 backward propagation이라는 두 가지 스텝이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forward propagation은 그냥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델을 그냥 계산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제 프레딕션 과정이라고도 보시면 돼요. 이게 왜 프레딕션이라고 하냐면 결국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를 계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어진 데이터의 정답을 모를 때는 결국 예측하는 과정이라서 프레딕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의 레이어에 있는 노드들에서 이 노드들과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웨이트값, 파라미터가 곱해진 거에다가 그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전 노드에서의 어떤 아웃풋 값들에다가 일정 웨이트가 곱해지고 그것들이 다 더해진 다음에 아까 이 시그모이드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0과 1 사이 값으로 플러팅이 되는 형태로 여기에 전달되고요. 이것들이 그냥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냥 다 반복되는 것들. 단순한 그 선형대수 문제인 게 이제 forward propagation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단에서 입력 레이어에서 x가 주어졌을 때 그것들이 이 첫 번째 레이어와 입력단의 사이에 있는 이 웨이트 매트릭스의 매트릭스랑 곱해져서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나오고요. 그것들을 시그모이드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노드의 값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 있는 이 노드의 값이 다시 입력이 돼서 또 웨이트만큼 곱해지고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다시 어떤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세 번째 히든 레이어에 전달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끝까지 다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y 값을 계산하게 되면 이게 리그레션에서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어떤 컨티뉴어스한 아웃풋이 될 거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그 확률을 나타내는 확률값이 되겠죠. 자, 문제는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인데요. 그러니까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은 결국은 이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한 다음에 각각의 그러니까 전체 모델 히든 레이어에 대한 편미분 없이 좀 더 쉽게 이 그라디언트들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체인 룰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역방향으로 각 노드의 국소적인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계산된 기울기는 결국은 각각의 하나의 아까 동그라미로 표현됐던 노드들이 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게 되고 그렇게 나온 이 기울기를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울기에 따라서 웨이트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게 되면은 학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수가 없으니까 좀 쉬운 이그젬플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전에 보신 그 멀티레어 퍼셉트론의 어떤 하나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좀 더 계산을 잘 편리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썼어요.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x1, x2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입력 데이터예요. 그렇죠? 그리고 w1, w2 그리고 b, 바이어스라고 불리는 얘네들은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웨이트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 어떤 w1과 x1이 곱해진 g라는 값이 나오고요. g2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다 더한 게 이 z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나면 이게 하나의 그 뉴런을 나타내는데요. forward propagation은 단순해요. 이 값들을 그냥 어떤 특정 값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한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냥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g1에 대한 값은 마이너스 10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8이고 그래서 b까지 다 더하면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그냥 저장하는 과정, 이 노드들을 다 저장하는 과정이 forward propagation입니다. 그럼 백워드는 뭐냐? 자, 좀 전에 저장된 값으로부터 이 한 스텝 한 스텝만 거꾸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g를 한 번에 x2로 미분하는 데는 좀 복잡하지만 그냥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 g에 대해서만 z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그냥 g2에 대해서만 미분하면은 여기서 미분하면 결국은 나머지들은 다 상수니까 없어지고 얘만 미분되면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과정으로 요 G를 다시 우리가 W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으면 결국은 이 G를 W에 대해서만 미분하면은 X1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이 X1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Z라는 값을 W1에 대한 미분을 구하고 싶은데 이것들을 이 전체를 하나의 어떤 수식으로 보고 미분을 하면 복잡하니까 그게 아니고 체인룰을 이용해서 먼저 이 Z 값을 G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G 값을 다시 W 웨이트에 대해서 다시 편미분을 하고 그 두 개를 곱하면 결국은 Z 값을 W1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값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아주 쉽게 1이라는 것들을 구했고 여기서 넘어가는 값은 이 G를 W로 미분한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X1만 남을 텐데 X1의 값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전체 모델을 한 번에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각각의 저장된 값들만 불러와서 단순한 사칙연산 계산만 하면은 이 Z값을, 그러니까 최종 아웃풋을 W1으로 미분한 값이, 편미분한 값이 몇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되게 단순한 모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다이렉트로 W로 해도 별로 문제가 없지만 사실 아까처럼 복잡한 모델에도 이런 스텝들을 거치면 훨씬 쉽게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그모이드 펑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forward propagation 과정에서는 제가 이번에는 그 변수로 한번 해볼게요. Z값을 이제 Z값에 대한 마이너스 1이 곱해지고요. 거기에 익스포넨셜이 취해지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익스포넨셜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역수 형태로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워드에서 그냥 한 스텝씩만 하는 거예요. A를 H에 대해서만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H를 G에 대해서만 편미분하고 G를 F에 대해서만 편미분하고 F를 Z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합니다. 이 Z는 좀 전에 그 다 더한 Z겠죠. 그래서 보면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를 Z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냥 얘네들을 쭈르륵 다 곱하면 이런 값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그 시그모이드 펑션에 대한 아날리티컬 솔루션을 풀어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프로파게이션의 컨셉은 뭐냐면 기존에 뉴메리컬하게 그 편미분을 하려면은 그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 바로 옆에 있는 값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기울기를 측정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애널리티컬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복잡한 수식을 풀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런 그냥 것들은 우리가 미리 정해놓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함수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과 사칙연산의 조합만으로 어떤 복잡한 형태든 다 계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쪼개함으로써 계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실제로 복잡한 모델들의 편미분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을 위해서는 먼저 forward propagation을 해서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노드들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다 계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실제 우리가 예측한 이 해시 되어 있는 것은 예측값이고 그 다음에 그냥 있는 값은 이제 우리의 정답값인데 이 둘 사이의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결국은 이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각각의 편미분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한 스텝 한 스텝씩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입력에 있는 이 WE라는 웨이트에 대한 기울기는 어떻게 돼? 라고 하면 결국은 이 각각 스텝마다 하나씩 구한 것들을 그냥 곱하기만 하면은 이 전체에 대한 이 코스트 펑션에 대한 이 W1 파라미터에 대한 어떤 편미분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그냥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에서 했던 것처럼 그 기울기만큼 어떤 특정한 러닝 레이트로 학습만 시키면 얘네들이 이제 다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애들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얘대로 얘에 대한 얘 편미분을 구해서 얘 업데이트 하고요. 얘도 이렇게 또 구해서 업데이트 하고요. 얘도 업데이트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업데이트 하면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한 번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한 번 이터레이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터레이션을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은 전체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이 다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로 학습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걸 AI 세컨드 윈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레이어가
그러니까 얕았을 때, 그러니까 이 깊이가 몇층 안 됐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이렇게 아주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많아져야 사실은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하거든요. 더 복잡한 데이터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많아지니까 학습이 전혀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우리가 결국 기울기를 구하고 그 좀 전에 보시면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만큼을 빼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울기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계속 0값이 나오는 거예요. 0값이 나오니까 그러면 뺀 값이 그냥 계속 0이 빼지니까 얘는 계속 자기 값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0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안 돼. 그것들을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라고 하고 이 문제를 직면하고 이것들을 2006년도까지 못 풉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이 vanishing gradient 문제를 또다시 힌튼 교수님이 풀면서 이때부터 이제 정말로 그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그 연구 필드에 올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이미지넷에서 딥러닝에 기반한 모델들이 기존의 다른 알고리즘의 몇 배가 넘는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등장함으로써 이제 진정한 딥러닝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우리가 이렇게 아까 아티피셜 뉴런들을 아주 많이 쌓아가지고 깊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긴 찾았는데 실제로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학습이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딥 뉴럴넷을 깊은 심층 신경망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론들이 최근에 화두가 되면서 이미 80 몇 년도에 개발됐던 아티피셜 뉴럴넷 모델을 이제 진정으로 이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이야기고요. 아까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더 나아진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학습을 잘하기 위한 웨이트 초기화, 그 다음에 최근 옵티미제이션 기법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두 번째 AI 윈터가 온 게 결국은 그라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었는데, 이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적용했더니만 그라디언트가 계속 0이 나오더라.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라디언트 값이 계속 줄어들다가 경사가 소실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왜 그런지 봤더니만 저희가 이제 미분을 할 때 아까 이제 제가 두 가지의 이그젬플을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웨이트랑 다 곱해서 더하는 거에 대한 미분을 보여드렸고, 다른 하나는 시그모이드를 미분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거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뉴런이 되고, 그것도 이제 무수히 연결되는 거니까 그냥 그거의 증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그모이드 펑션의 미분값이 최고값이 0.25인 거예요. 근데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계속 지금 곱해지죠. 근데 이 곱해지는 값의 최대값이 0.25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력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아무리 잘 나와도 0.25가 나오면 한 번 곱하면 0.25지만 두 번 곱하면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내려가고, 곱하면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하면서 실제로 컴퓨터가 표현할 수 없는 부도 소수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의 레이어만 지나가게 되면 사실상 값은 있지만 그냥 0이나 마찬가지인 값으로 되는 게 이제 그라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고, 이게 0이 되다 보니까, 이 계산은 기울기가 0이 되다 보니까 파라미터가 학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썼던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그 미분값을 나타내는 게 이 빨간색 점선인데요. 미분을 해봤더니만 이 미분의 최대값이 겨우 0.25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레이어를 깊게 쌓아서 이 곱해지는 게 여러 번 반복되면 결국은 기울기가 어떤 지점에서는 그냥 0으로 수렴하겠죠. 그게 아니면 차원이 커질수록, 이건 뭐냐면 우리가 노드들을 엄청 많이 연결했어요. 노드를 엄청 많이 연결하면은 그 노드들을 다 더한 값이 들어가니까 입력 값에는 아주 큰 값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큰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어디 값이 들어갈 텐데 입력이, 그러면 그때의 기울기는 뭐죠? 0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때문에 기존의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니까 아주 그 넓은 레이어나 또는 깊은 레이어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실제로 힌튼 교수님은 2006년도에는 딥 브리프 네트워크라고 해서 Restricted Boltzmann Machine이라는 Unsupervised Learning 기법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잘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그 초기화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한두 번만 이터레이션을 하니까 학습이 되더라 라는 기법을 이제 발견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는 이런 방법을 쓰진 않아요. 최근에는 이런 방법을 쓰진 않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까지는 이게 안 되는 방법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고 더 이상 도전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리스트릭티드 볼츠만 머신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되네?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그동안은 그 딥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할 수 없었을까에 대해서 제프리 힌턴 교수님이 실제로 이제 이 모델들을 개발하신 이후에 얘기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지금 딥러닝 시대가 도래하게 된 그런 계기, 준비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빅데이터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인터넷 시대가 열려가지고 데이터가 수집되는 양을 보니까 우리가 80년도 당시에 갖고 있었던 거는 많은 데이터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아니었구나라는 인사이트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것들을 계산하는데 예전에는 계산을 하고 싶어도 뭐 어림잡아 보니까 한 100년이 걸린다. 모델 한 번 학습시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계산을 아예 시작할 수가 없었는데 컴퓨팅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일주일, 며칠, 몇 시간, 몇 분 내에 이것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초기 값을 설정하는 방법이라든가 학습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 빅데이터라는 문제는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해 줬고요. 그 다음에 개선된 알고리즘들은 이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 딥러닝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주어진 데이터를 다 이제 입력들을 다 웨이티드 썸을 한 다음에 어떤 액티베이션을 펑션을 통해서 일정치 이상이 되면 전달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달을 하지 않는 어떤 뇌 모델을 모사를 했잖아요. 모사를 했는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지금 문제였단 말이에요. 기울기 최대값이 0.25부터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뭐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에서야 확률적으로 0에서 1 값을 잘 출력하는 값이 있으면 좋지만 그 중간에서는 결국은 크면 넘기고 작으면 안 넘기는 값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에서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액티베이션 펑션의 역할은 그냥 선형 결합에다가 논리니어리티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이 그냥 아까 wx 플러스 b라는 값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게 결국 다시 전체가 하나의 wxp로 다시 선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하고 액티베이션을 끼고 다시 한번 하고 액티베이션을 끼면은 그만큼 이제 논리니어리티가 이제 높아지는 형태로 모델이 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의 역할은 그 모델에 논리니어리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게 꼭 시그모이드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가장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렐루,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는 거고요. 이거 되게 단순합니다. 0보다 작으면 0이고요. 0보다 크면 입력값을 그냥 그대로 리턴하는 이런 선형 함수를 씁니다. 근데 보시면 그렇다 보니까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0이니까 뭐 그냥 0값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0보다 큰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1이 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되니까 아무리 많이 곱해도 계속 1씩 곱해지니까 기울기가 이제 더 이상 소실되지 않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고요.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렐루 모델이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비교적 뭐 19년도니까 최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최근에 나온 모델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을 때 음수일 때 값을 입력이 음수일 때 값을 다 그냥 0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한번 0이 돼버리면 걔네들은 완전히 더 이상 이제 계속 0값만 아웃풋을 리턴을 하더라. 그래서 걔네들이 마치 쓸모없는 노드처럼 죽어버린다. 그래서 다잉렐루 프로블럼이 발생을 했었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렐루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값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0값을 썼었는데 그러지 말고 아주 약한 기울기를 쓰자. 그래서 이 알파 값을 뭐 어떤 값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리키 렐루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이 후반 구간들을 뭐 익스포넨셜 형태로 해서 어쨌든 기울기가 1보다 작아지게만 하지 말자 하는 형태의 어떤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많은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들 10H도 그렇고 뭐 아까 시그모이드도 여전히 계속해서 쓰이고 있긴 하고요. 렐루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뭐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이 무조건 더 성능이 낮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모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렐루가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 따라서는 여전히 시그모이드나 10H가 더 괜찮은 결과를 보이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델들은 대신에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아키텍처적인 다른 이제 구조를 착용을 해서 그 문제는 해결을 한 모델들이고요. 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첫 번째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가 좀 잘못 사용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초기 값인데요. 초기 값 문제가 있었는데 초기 값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결국은 최적화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예시를 듣는데 산 정상에서 그 맨 밑에까지 하산하는데 가장 그 가파른 방향으로만 쫓아 내려가서 밑에까지 내려가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맨 꼭대기에서 시작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바로 하산하는 입구 옆에서 시작하는 게 빠를까요? 맨 밑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잘 풀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질문도 해주셨지만 초기 값을 굉장히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값이 옵티멀 밸류랑 너무 멀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있는 위치랑 목적지, 하산 지점이 너무 멀면 학습을 계속해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를 계속 많이 넣을 거고요. 그럼 그 데이터에 너무 딱 핏하게 되는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모르겠다. 이니셜 웨이트를 다 0으로 넣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력이 어떤 값이 들어가든 다 0이 곱해지고 그냥 그게 액티베이션 되니까 결과값 그냥 다 0이 나오겠죠. 이러면 forward propagation을 쭉 진행하면 모든 노드의 값은 그냥 다 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워드 할 때 계산할 때 결국 그 노드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편미분을 했었잖아요. 그럼 그 값들이 결국 다 0이니까 아예 이제 학습이 진행이 안 되겠죠. 만약에 똑같은 웨이트를 쓸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값을 하면 노드에 업데이트되는 값들이 다 그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질 테고 그러면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편미분을 할 때 갖다 쓰는 값들도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기울기들이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의 표현력이 제한되고 기울기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이니셜 웨이트 값은 어떤 값이냐? 그거는 바로 그 우리가 더한 다음에 활성화 값을 지난 것들이 이제 하나의 히든 레이어에서 여러의 노드들이 있잖아요. 이게 넓게 쌓으면 그 값들이 똑같은 게 아니라 서로 다 다른 값을 그래서 가장 고르게 퍼져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웨이트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웨이트가 가장 좋은 웨이트다라는 이런 그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스트릭트 볼츠만 머신은 그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그렇게 이미 초기화가 된 초기 그 웨이트들을 추정을 해놓고 정답은 아니죠. 추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넣어가지고 조금씩만 변경해주는 형태로 학습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엑서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이나 히스 이니셜라이제이션 메소드인데 이것들은 그냥 좀 단순해요. 그 앞계층, 그러니까 이전 레이어의 그 노드 수에 대한 루트 n분의 1을 그냥 해서 이것들을 가지는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랜더마이즈해서 뿌립니다. 이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his initialization 방법은 이거를 시그모이드나 10H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에서는 이 루트 n분의 1을 했을 때 이 루트 n분의 1의 표준 편차를 가지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초기 값들을 이제 정규 분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랜덤하게 넣었을 때 가장 학습이 잘 됐는데 렐루를 써보니까 렐루는 루트 n분의 2가 더 잘 되네 라는 어떤 실험적인 논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퍼포먼스가 좋아서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초기 값을 설정을 할 때 이런 형태 그 노드 수에 맞춰서 가중치를 분포한 형태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표준 편차를 0.01인 정규 분포를 가지는 이런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 형태를 가지는 걸 가지고 그런 패턴에서 랜덤하게 이니셜 값을 뽑아가지고 했을 때는 레이어를 하나 지나면 웨이트들이 지금 다 0에서 0.25 사이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지나면 다 0에서 한 0.1 사이에 다 몰려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뭐냐면 모든 노드들이 다 똑같은 식으로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델 자체가 표현할 수 있는 패턴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학습이 결국 안 되고. 근데 엑서비어나 히의 방법을 쓰면 레이어가 깊어져도 여전히 웨이트 값들이 0에서 1 사이, 여기서 0에서 1 사이 값이래요.
0에서 1 사이 값에 대한 그 웨이트의 개수를 지금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좀 뭐랄까 뭔지 설명은 잘 안 되지만 조금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더니만 렐로우가 굉장히 학습이 잘 되더라. 이제 이런 논문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요즘 거의 항상 모든 모델에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결국 문제는 액티베이션을 지난 다음에 이것들이 0에서 1 사이 값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그 wx 플러스 b 한 값을 다 모은 다음에 얘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그냥 걔를 일정하게 이렇게 분포시키자.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에 넣자 하는 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어파인이라는 게 아까 계속 설명했던 wx 플러스 1에 대한 연산인데요. 그걸 한 다음에 우리가 원래는 바로 렐로에 넣었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얘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냥 쭉 펼친 다음에 넣자. 그렇게 해서 학습을 했더니만 학습이 굉장히 잘 되고 지금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웬만한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이런 타원형 형태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할 때 이게 타원형이라는 거예요. 이 좌표계 코디네이트에서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다는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이런 타원형 패턴으로 갖고 있다는 게 이 데이터의 특징을 결정하는 건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얘를 그냥 잘 하기 위해서 이 타원형을 예를 들어서 센터 포인트로 옮긴 거고요. 그리고 타원형이 너무 한쪽으로 좀 찌그러져 있는 것 같으니까 모든 타원들을 좀 잘 예쁘게 맞추기 위해서 얘를 그냥 약간 스케일링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 데이터는 약간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랑 좀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이 타원형이라는 패턴 특징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만 넣으면은 계속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패턴들만 계속 입력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그 구간 데이터별 노멀라이제이션을 시켜줌으로써 좀 더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좀 더 강건한 모델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잘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것도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2015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면 실제로 학습 속도도 향상되고 오버피팅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이거 말고 또 드랍아웃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드랍아웃 보통 둘 중에 하나만 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두 개가 비슷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꼭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드랍아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다 모아져 있는 이런 우리가 뉴럴넷을 가지고 있는데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다 쓰지 말고 얘네들은 그냥 쓰지 말고 얘네들은 연결이 없다고 생각하고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랜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레이어에 있는 것들 중에서 50%만 써서 지금 학습을 시켜보자라고 해서 첫 번째 학습시킬 때는 두 번째, 세 번째가 꺼진 상태에서 쭉 파라미터들이 다 학습이 됐어요. 얘네는 그러면 얘 파라미터들은 다 그냥 없겠죠. 0으로 다 없겠죠. 근데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와서 학습시킬 때는 첫 번째랑 다섯 번째를 꺼놓고 나머지 세 개를 가지고 학습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쭉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얘네 모든 애들을 그냥 다 켜놓고 결과를 예측하니까 예측 성능도 더 좋아지고 학습도 더 잘 되더라. 이게 드랍아웃 개념입니다. 보통 0.5%, 0.7% 이 정도 비율을 이제 사용하는 형태로 드랍아웃을 사용하는데 뉴런을 임의로 삭제하면서 학습하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머신러닝 모델, 그러니까 뉴럴넷 모델을 학습시키는 딥러닝 모델들을 학습시키는 방법 중에 앙상블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데이터셋에서 서로 다른 모델들을 사용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의 개수나 노드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뉴럴넷의 스트럭처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는 우리가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A 모델로 예측해보고 B 모델로 예측해보고 C 모델로 예측해본 다음에 이 세 개의 예측 값을 합쳐서 우리가 최종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우리가 리그레션을 해가지고 뭐 어떤 값을 예측하고 싶은데 그 값을 B라는 모델 하나만 갖고 해서 그 결과값을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B라는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C라는 전문가한테도 물어봤더니만 셋 다 한 요 정도 값이라고 예측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한 평균 정도 되는 값이 실제 값이지 않을까라는 게 앙상블 개념입니다. 근데 보통 진짜 앙상블은 모델들을 서로 다른 모델들을 설계해서 거기에다가 각각 데이터를 다 학습시킨 다음에 그 결과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웨이트를 합치든지 아니면 결과값만 합치든지 합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 드랍아웃은 어떻게 해요? 좀 전에 보면은 랜덤하게 얘네들을 뽑았다 하죠. 그것은 결국은 이 어떤 특정 이터레이션에서 학습이 될 때는 랜덤하게 만들어진 어떤 모델인 거예요. 이전에랑 이후에랑 또 다른. 그리고 걔가 학습하고 또 다른 애가 학습하고 걔네들을 그냥 다 합친 다음에 하니까 결국은 마치 여러 모델, 여러 종류의 다른 모델들을 가지고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예측의 어떤 평균값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드랍아웃은 앙상블과 유사한 형태이고 앙상블이라는 개념들도 최근에 거의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그냥 단순하게 쌓는 방법들, 스태킹이라는 방법들도 있고 또 그냥 웨이트들을 이렇게 섞는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앙상블에 대해서는 우리 양훈님이 지난 시간에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셨으니까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오신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얼리 스타핑이라는 기법은 그 한번 데이터를 넣고선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이터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것들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그 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좀 더 잘 맞는 모델로 학습이 되겠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주어진 모델이 데이터에만 너무 잘 맞으면 실제 리얼 월드 데이터에 대해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습 획수를 좀 어댑티브하게 조절해서 정확도가 아주 낮게 떨어질 때까지 다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되면 멈추는 뭐 이런 기법들도 사용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테스트 셋이나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성능을 높이고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딥러닝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은 그 네트워크를 좀 더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를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지금부터는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 옵티미제이션 방법들의 최신 기법들, 그러니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최적화를 하기 위한 형태로 변형이 됐느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컨셉츄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로버스트 옵티마이저들에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죠. 근데 그라디언트 디센트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냥 데이터 전체가 있을 때 데이터 전체를 그냥 한 번에 다 집어넣고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업데이트 시키는 그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까 기법에서 보셨겠지만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넣으려면은 계산량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무겁고 오버피팅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씩 쪼개서 랜덤하게 쓰는 것들이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이고요. 그것들을 뭐 한 개로 쪼개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고 데이터를 어떤 n개의 소그룹화로 분할해서 그 데이터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또 새로운 데이터 그룹에 대해서 또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미니 배치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다 메모리에 올려놓고 걔네들을 다 고려한 편미분을 한번 계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1000개를 가지고 편미분 하나를 계산하는 것보다 10개만 가지고 한번 계산하는 것들을 100번 반복하는 게 더 계산적으로도 효율적, 메모리나 계산 속도에서도 효율적이고 로컬 미니마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도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순수하게 그냥 현재 상태에만 의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니까 사실 골은 여기에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도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 타입은 지금 여기서는 그라디언트는 지금 이 위아래 방향으로만 그라디언트가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수렴했지만 수렴 못하는 가능성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하게 내가 이전에 움직였던 어떤 경향성도 같이 고려를 하자라는 기법이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은 관성 또는 속도의 개념을 적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타를 업데이트할 때 우리가 아까는 그냥 바로 그라디언트에다가 어떤 알파를 곱한 값을 빼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치 이 그라디언트 자체는
가속도처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가속도들이 누적된 그 속도 개념의 VT를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울기, 그 순간의 기울기랑 그 다음에 과거에 이동했던 경향성까지 같이 고려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비슷하게 아래 위로만 계속 반복돼요. 근데 가속도를 보니까 아래 위로 반복되는 거는 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속도가 0인데 오른쪽으로는 아주 기울기는 작았지만 계속 플러스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 관성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아래 위로 그냥 기울기에 의해서 이 기울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계속 움직였던 방향으로의 관성이 작용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내가 지금 현재 순간에는 위아래로만 계속 요동치고 있지만 꾸준히 보니까 나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구나. 이런 패턴들을 이제 학습할 때 적용을 해가지고 이전에 움직였던 그 패스들을 고려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이고요.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에 비해서 오실레이션 현상이 개선됨으로써 훨씬 빠르게 또 수령을 하고 또 관성에 의해서 로컬 미니멈을 탈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점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순간에 그라디언트가 0이야. 그럼 끝났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까지 오던 관성이 남아있어요. 나는 계속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관성이 있으니까 로컬 미니멈에 빠져서 현재 순간의 그라디언트가 0이더라도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를 탈출해서 더 낮은 지점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로컬 미니멈을 탈출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그라디언트라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쪽 방향으로만 너무 가지 말고 예전에 갔던 방향으로는 조금 덜 탐색을 하고 예전에 안 갔던 방향으로 좀 더 많이 가보자. 뭐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게 곱해지는데 결국은 이게 이 G라는 값이 뭐냐면 보시면 그라디언트를 계속해서 누적시킨 값이에요. 그러면 이 값은 계속 커지겠죠. 그러면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조심조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려갈 때는 어디로 가도 정답인지 모르니까 성큼 가다가 마지막에 골 지점에 다 왔을 때는 발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씩 가자.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스텝을 줄여나가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디케이드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많이 갱신된 웨이트들을 낮게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제 간방향으로 좀 적게 가자라고 얘기했냐면 웨이트들이 하나일 때는 한 방향으로만 줄어들겠지만 그게 아니고 웨이트들이 여러 개면 그 웨이트 방향으로 다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웨이트가 두 개여서 한 명은 이쪽으로 이만큼 가라 그러고 한 명은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결정은 벡터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얘는 예전에 많이 갔어. 그럼 얘는 그만 가. 그리고 얘를 옆으로 더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를 짜서 움직이는 게 이제 그 어댑티브 그라디언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광역값부터 다 따라오면은 중간에 이제 어느 방향으로는 아예 더 이상 못 가게 되니까 이게 너무 이 G값이 너무 커지면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최근에 움직인 경향성들만 뭐 판단하자 이런 형태의 exponential moving 에버러지를 이용한 방법들도 나오게 되고요. RN이라고 하거나 RNP propagation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멘텀 개념과 그 다음에 어댑티브 그라디언트 개념을 다 합친 아담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계속 경향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면서 예전에 많이 갔던 방향들은 조금씩 가자. 뭐 이 두 가지를 그냥 다 합쳐서 한 게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되고요.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모델을 짜시고 최적화를 뭘로 할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그 텐서플로어에 구현되어 있는 아담 옵티미제이션을 하면은 그냥 최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컨셉추얼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비교한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정 이터레이션이 학습 횟수가 반복되면은 러닝 그 코스트가 그러니까 애큐러시가 지금 더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에러가 더 안 떨어지는데 아담이나 뭐 다른 애들이 좀 더 잘한다. 실제로 이거는 그 이제 그 코스트 펑션을 나타내는 어떤 하이퍼 디멘전에서 그 최저값으로 수렴하는 것들을 나타내는데 빨간색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예요. 보시면 얘가 되게 느리죠. 되게 느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로컬 미니마에 빠져가지고 지금 못 빠져나와요. 왜냐면 여기 이 새들 서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새들 서페이스의 중심점에 그라디언트가 0이거든요. 근데 뭐 아담이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빠르든 늦든 어쨌든 그 로컬 미니멈을 탈출해가지고 글로벌 미니멈으로 이렇게 쫓아간다라는 것들을 개념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좀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많은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딥러닝의 히스토리컬하게 맨 처음에 어떤 그런 그 모티베이션에서 아티피셜 뉴런이라는 것들이 나왔고 어떤 문제들을 당면했으며 그게 멀티 레이어 퍼셉트럴 형태로 진행되고 이것들을 잘 학습시키기 위한 백프로파게이션 그리고 다양한 초기화 기법,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개발되어 왔고 최적화 기법들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라는 것들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만 넣고 우리가 모델을 설정해주면 특징까지도 모델이 직접 학습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한 그 딥러닝, 머신러닝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드투엔드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더 많이 왔어요. 이 딥러닝 분야는 진짜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진짜로 하루가 다르게 일주일이 다르게 새로운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지 간단하게 AutoML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어도 결국은 아까 그 학습을 위한 러닝 레이트 알파라든가 노드의 개수는 몇 개를 쓸지 레이어의 개수는 몇 층을 쌓을지 그리고선 데이터를 몇 개의 배치 사이즈로 쪼개서 넣을지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유저 인터벤션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좋은 모델 갖다 놓고도 여러분들 데이터가 있는데도 뭐 몇 날 며칠 몇 달을 계속 학습만 시키는 이런 사실은 이제 사람이 딥러닝의 노예가 돼서 계속 컴퓨터 앞에서 돌려놓고 결과 확인하고 돌려놓고 결과 확인하고 하는 이 과정이 지금 실제로 많은 그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들한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브레인에 있는 연구자가 개발한 게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기법이고 이거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결국은 하이퍼 파라미터 우리가 설정해줘야 되는 노드 값이나 그 하이퍼 파라미터인 노드 값이나 뭐 레이어의 개수도 자동으로 찾아주고 그 다음에 그 뉴럴넷의 구조까지도 그냥 머신러닝이 직접 설계하게 하자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어떤 특정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 차일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서 정확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서 좋다 나쁘다를 가지고 다른 모델을 다시 제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 학습의 개념을 창안한 것이고 실제로 지금 구글의 그 클라우드 API에는 AutoML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스넷, 그러니까 뉴럴 아키텍처 서치 네트워크가 지금 나와 있고 누구나 간단하게 API를 사용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여러분들이 모델을 설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 입력과 정답, 물론 지금 아직은 사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넣어주면요. 기존에 유명했던 어떤 뉴럴넷 모델들 있잖아요. 뉴럴넷 모델들을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형태로 아키텍처를 변경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계학습 모델을 만드는 형태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이 AutoML이 2018년도에 나왔는데 기존에 많은 연구자들, 세계 정말로 아주 뛰어난 석학들이 그 인셉션부터 뭐 그 다음에 유명한 레스넷, 그 다음에 뭐 다른 이런 네트워크, 모바일넷 이런 것들 수년간 개발해왔던 이 모델들의 성능을 지금 이 AutoML이 지금 웃돌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것들은 파라미터의 개수거든요. 결국 모델 복잡한데 훨씬 빨간색 적은 개수의 파라미터로 훨씬 복잡한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딥러닝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 논문은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고 요즘 계속 페이스북에 계속 맨날 올라와가지고 그냥 그림만 갖고 왔습니다. 4월 2일에 아카이브에 등장한 논문이고요. 그 뉴런들의 연결성을 그냥 랜덤하게 와이어 해보자. 페이스북 AI 리서치 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딥러닝은 기존에는 사람이 특징을 설계하고 그 특징을 판단하는 것만 머신러닝한테 맡겼어요. 근데 딥러닝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만 줄 테니까 특징까지도 니네가 알아서 뽑아라고 지금 딥러닝이 성장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특징을 잘 뽑을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게 라는 지금 방향으로 연구들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관심이 있으시고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그 리서치 필드에 적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최근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썸머리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슈퍼바이스 러닝에 한정되긴 합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에 적용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정답과 입력과 정답이 준비된 페어드 데이터 셋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딥 뉴럴넷을 설계하시면 됩니다. 이때 인풋은 몇 개로 할 건지, 아웃풋은 몇 개로 할 건지,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면 뭐 소프트맥스를 쓸 건지, 뭘 쓸 건지, 그리고 히든 레이어스의 치우는 몇 개로 할 건지, 노드의 개수는 몇 개로 할 건지는 하이퍼 파라메타라고 불리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어토ML 같은 것들을 쓰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모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데이터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도메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복잡한 어토ML을 쓰는 것보다는 좀 단순한 걸 쓰셔서 여러분들의 도메인 난리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뭘로 쓸 것인지도 결정하셔야 되고요. 초기화 기법, 아까 말했던 엑셀비어, 히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 텐서플로우에 구현되어 있어요. 그냥 함수만 불러와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티미제이션 방법, 가설 세웠고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도 여기서 다 설정을 했으니까 초기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아담 쓰시면 가장 보편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버피팅,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만 최적화하는 문제 방지하기 위해서 뭐 얼리 스타핑이나 그다음에 레귤러라이제이션, 드랍아웃,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방법들 골고루 섞어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평가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능이 안 나오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다시 튜닝하면서 모델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기초지만 여러분들의 그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시는데 좀 인사이트가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연구 분야에 적용하시는 데는 조금 더 최적화된 또 여러분들에 맞는 그런 선행된 모델들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자료는 그 모델을 위한 딥러닝 그 다음에 앤드류 교수님의 스탠포드 강의 지금 코세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권의 책과 그 밖에 많은 인터넷을 참고해서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